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발생한 테러 공격을 강력 규탄하고 테러와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축 작업을 진전시키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 주기를 배격하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APEC 정상들은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포용적 경제성장 방안과 테러 대응책을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정상들은 테러리즘의 모든 행위와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테러와 싸우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상들은 경제성장과 번영이 테러주의와 급진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총지휘했던 압돌 하미드 아바우드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19일 성명에서 모로코 출신의 벨기에 국적자인 아바우드가 전날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기습작전 끝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전화 감청과 첩보 등을 토대로 아바우드가 파리 인근에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가 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이 19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집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압돌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국내에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러시아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착공과 완공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전체 전력 발전량의 약 78%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라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감축하기 시작했다고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최근 들어 우라늄 농축 규모를 크게 줄였다며 지난 15일 현재 이란에서 가동 중인 전체 원심 분리기 수는 종전의 2만 개에서 4,500개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외교관들은 AP통신에 해체된 원심 분리기는 이전부터 작동이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으며 가동을 멈춘 수천 기는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 분리기 19,000기를 해체해 6,100기로 감축하되 이 가운데 저농축 우라늄 생산은 5,000기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최신의 전투기인 수호이 35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언론들은 19일 러시아와 중국이 수호이 35기 20억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거래액은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군수업체 로스텍사 대변인도 러시아 신문에 수호이 30억이 판매 협상을 완료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양국 사이에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호이 35기는 항속거리 3,400km, 전투 반경 1,600km고 30mm 기관포와 12기의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9월에도 3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외국 여권 소지자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바이산시 창바이현에서 만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던 수상한 남성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외국인은 인근 중국군 병력 배치도와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이번 주에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습니다. In favor 112, against 19, abstentions 50. The draft resolution contains 탈북민 9명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과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유엔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내년에 최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유력 단체가 전망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고 2.5m, 먼 바다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맑겠지만 함경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in favor 112, against 19, abstentions 50.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찬성표가 1표 늘었고 기권은 5표 줄었으며 반대는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의 실비아 루카스 대사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nvinced that achieving accountability for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s paramount. Therefore, 루카스 대사는 올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국제사회 책임자 처벌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계속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루카스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presents a product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as well as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보국장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겨냥한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미국 등 북한의 적대적인 나라들의 음모의 산물일 뿐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실시된 표결에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59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앞으로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결의안 채택 나흘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미국이 안보리 의장직을 맡으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가혹한 처벌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장기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주변국들에게 탈북자 보호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와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cases where they are forcibly repatriated.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탈북자들이 베트남 몽카이 지역에서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됐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중국을 출발해 베트남으로 넘어갔지만 불신 검문에 걸려 추방됐고 곧바로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영내 모든 나라들이 영토 내로 들어온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ie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유엔도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and even death upon return to. 위원회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노동,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 그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상호조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는 중국 측 주장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양자조약이 유엔 고문방지조약에 따른 중국의 의무에 우선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또 북한과의 상호조약 이행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원회 펠리스 게어 부위원장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And can you please clarify for the committee first how many North Koreans are forcibly repatriated each year despite China's 해마다 obligations 얼마나 under 많은 CAT and the 탈북자들이 Refugee Convention?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지, 또 이 가운데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기어 부위원장은 또 중국이 지난 2013년 난민 신청 기간 중 난민들이 중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법을 개정한 이후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됐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기어 부위원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감시를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중국에 물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ome illegal immigrants from the DPRK entering China's territory economic reasons. 중국 대표는 18일 회의에서 통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르플루망 원칙을 범죄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사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협약상 이행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됐습니다.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당국자 회담 제의에 침묵해온 북한 정권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오히려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8.25 합의를 차분히 이행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아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당국회담 개최가 지연된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린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입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8.25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또 지난달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북한이 당국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25 합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인 만큼 이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외관계 등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남북한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당국회담을 열어 남북 대화의 추진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고 유엔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8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기문 총장은 한반도 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방북을 포함한 건설적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현재 반 총장의 북한 방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이 반기문 총장의 방북 추진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하지만 반 총장의 방북 시기에 관한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거듭 일축하면서 공식적인 발표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내년에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불거진 정권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통제력을 과시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7일 발간한 2016 세계전망 보고서는 새롭게 드러난 북한 정권의 취약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빅터처 한국 석자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지난 8월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사실을 중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으로 최고조에 달한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킨 주요 원인은 북한의 집요한 확성기 중단 의지였다는 설명입니다. 두 연구원은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마라톤 회담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확성기 중단을 최우선 요구로 내걸었고 이는 결국 정권의 약한 고리를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자 리수용 외무상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각각 뉴욕과 유럽으로 파견해 저지 노력을 기울인 사실 역시 체제 정당성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상영을 막기 위해 소니 영화사에 해킹 공격을 가한 사실 역시 비슷한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차석자와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 내 시장의 형성으로 초기 형태의 시민사회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과 정권, 핵심 엘리트 계층과 김정은 제1위원장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자 아래서 이처럼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내년에는 북한이 상반된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은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면전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도발을 몇 차례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차석저와 콜린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이 같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늘 상존한다며 젊고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의 오판이야말로 내년에 예상되는 위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정부가 18일 외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라선 경제특구 종합개발 계획을 공개했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보려 애쓰고 있지만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병진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한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18일 발표한 라선 경제특구 종합개발 계획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할 북한 기업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특구에 대한 50여 개의 투자 관련 법규를 공개하고 10곳의 관광지 개발 대상지와 9곳의 산업구 개발 대상 지역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와 관련해 투자 정책과 세금 등 일부 규정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종합개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 특구를 만성적 경제난을 타개할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2년 동안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북한의 다른 경제개발구들과는 달리 라선 특구는 라진항 개발과 함께 관광과 임가공 사업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개발 청사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자본과 수익의 회수, 그리고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그동안 북한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이 겪었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보기엔 발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소득을 제한 없이 특구 밖으로 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자 경영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긴 했지만 보다 세밀한 하위 법령 등의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외자 유치를 위해 유사한 조항들을 만들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아 외국 기업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북한에 진출한 이집트 이동통신업체 오라스콤도 북한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전력과 교통, 통신과 같은 특군의 인프라 구축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개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북한이 현재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본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냥 발표하면서 종합계획 레토릭 수준에서 그쳤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은 북한이 투자를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조봉현 박사는 북한은 라선 경제특구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라진항 주변에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했지만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에 외자를 받겠다고 발표한 업체들은 업종이나 규모 면에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업체들은 라선 종합식료공장, 라진 영해 군인 일용품 공장, 라진 음료공장, 선봉 온실농장 등 주로 경공업에 치중돼 있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대량 자본이 투자가 돼서 기업을 움직이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식의 공업단지가 아니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거는 뭐 현재 라진 선봉을 홍콩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 지대의 인민생활을 좀 향상시키겠다. 그런 정도의 목표밖에 안 되죠. 김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라선 종합개발계획이 과감한 개혁 개방이라는 근본적인 변화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북한 당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했습니다. 북한 국영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북한에 묶여있는 수익금을 이집트로 송금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라스콤은 북한에 고려링크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15일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분리해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회사 3분기 연결 재무 제표에서 고려링크를 분할하는 조치를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휴대전화 업체인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최신성사나 조선 최신회사와 논의 중인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계열사로 있으면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을 모두 부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협력사로 전환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오라스콤은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오라스콤의 고려링크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의 현금 전환과 이를 이집트로 송금하는 게 힘들다는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합병을 통해 북한에 묶여있는 6억 달러가 넘는 수익금을 이집트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라스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지난 2분기 현재 미화로 6억 달러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합병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나기브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는 보도문에서 북한에서 300만 명이 고려링크의 손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고려링크의 성공적인 운영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공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모든 미결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는 그러나 합병 과정과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라스콤은 앞서 지난 6월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고려링크 운영의 걸림돌을 자세히 밝혔었습니다. 북한의 자유로운 외환 시장이 없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수익금을 이집트로 송금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동통신업체와의 경쟁으로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라스콤이 마지막 해법의 하나로 북한 당국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 BOA에 오라스콤이 합병을 통해 북한 측에 지분을 팔고 북한 사업을 접을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난으로 외자 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오라스콤의 현금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오라스콤이 북한의 진출에 손해만 보고 나간 외국 회사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기구가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9월에 끝난 2015 회계연도에 신원이 확인된 39명 가운데 29명을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가 이끄는 감식단이 식별해 조직 출범 이래 최대 성과를 올렸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당국이 2015년 회계연도에 6.25 전쟁에서 숨진 미군 39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미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6.25 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K208 프로젝트팀을 출범시킨 뒤 최고의 성과를 올린 겁니다. DPAA의 리 터커 공보관은 BOA에 K208팀이 39명 가운데 29명의 신원을 식별해내 지난 4년간 매년 29 정도에 머물던 감식 결과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군은 DPAA 산하의 또 다른 감식단 펀치볼 프로젝트에 의해 확인돼 K208팀의 실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K208 프로젝트는 북한이 1990년에서 94년 사이 미국에 넘긴 600구가량의 미군 유해 감식을 전담하며 펀치볼 프로젝트는 1954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전쟁 기념 묘지에 묻힌 6.25 전사자들 유해를 다시 파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208팀을 이끌고 있는 한국계 인류학자 제니진 박사는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9라는 숫자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뼈 조각과 DNA 분석을 통해 유해를 온전한 참전 용사로 기리는 작업이 1년에 20명선에서 30명에 가까워질 만큼 빨라졌다는 설명입니다. K208팀은 지난 2012년 회계연도에 미군 6월 29의 신원을 밝혀낸 데 이어 2013년 18구, 2014년 23구를 확인해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습니다. 진 박사는 K208팀이 조직된 지 4년 만에 유해 감식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건 팀원들의 노력과 과학적 감식 기법의 활용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감식 기술이 크게 발달해 60년이 지난 유해에서 DNA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유해에서 어렵게 DNA 정보를 얻었다 해도 대조할 가족들의 유전자 시료가 없다면 신원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미군 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미군 7,027명의 가족 13,988명으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1999년 15%에 불과하던 가족들의 DNA를 8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 개편된 국방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도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 JPEC을 해체하고
대신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를 출범시켰습니다. JPEC 해체라는 초강수를 통해 수십 년간 누적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DNA 감식 비중을 높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제니진 박사는 DPAA 출범 이후 행정부처와 감식반 간 보고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확인된 신원에 대한 승인이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K208팀은 출범 다음 해인 지난 2012년부터 2015 회계년도까지 모두 151구의 미군유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불과 61구의 신원만을 확인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6.25 전쟁 미군 실종자는 7,84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총책이 경찰 급습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S로 더 잘 알려진 ISIL이 중국인 인질을 처형했다고 발표를 하자 중국 정부가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프랑스 경찰이 테러를 계획한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북부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용의자가 사망한 게 확인됐군요. 그렇습니다. 19일 프랑스 검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전날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한 시신의 유전자, 즉 DNA를 검사한 결과 이번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던 벨기에인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 사실이 하루가 지난 뒤 확인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예, 그건 그만큼 신중한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 아바우드의 시신이 DNA 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됐을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파리 북부 생드니의 아파트에 아바우드가 있다는 정보를 확보를 하고 체포 작전을 벌였는데요. 네. 그래서 테러 용의자 8명을 체포를 했고 2명이 숨졌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0발의 탄환을 발사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1시간 넘게 격렬한 총격 그리고 여러 차례 폭발음도 들렸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체포된 사람 중에 아바우드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숨진 2명 가운데 1명이 아바우드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숨진 2명 중에 1명인 여성으로 스스로 자폭을 했고 다른 1명인 남성이 DNA 조사 결과 아바우드로 확인된 겁니다. 예, 테러를 기획한 두목이죠. 이 아바우드가 당초에는 시리아로 도주했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결국 이 파리 주변에 있었단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바우드는 모로코 출신의 벨기에인인데요. 네. 벨기에 태생이지만 지난 2014년 초에 시리아로 건너갔고 거기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던 건 올해 초에 아바우드가 벨기에에서 경찰을 피해서 시리아로 달아났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벨기에 경찰은 아바우드와 또 다른 용의자들이 테러 공격을 모의하는 것을 발각하고 체포에 나섰는데 2명은 사살되고 아바우드는 시리아로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바우드가 ISIL 지도부의 지령을 받아서 시리아에서 이번 공격을 계획을 하고 또 벨기에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이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측됐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바우드가 시리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앞서 공개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ISIL 인터넷 선전 매체에 아바우드의 인터뷰와 또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네. 사진은 아바우드가 군복 차림으로 총을 들고 ISIL 깃발을 배경으로 서 있는 장면입니다. 또 미국 역시 시리아에서 아바우드를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우드는 시리아에서 미군의 공격 목표 중 한 명이었지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실제 그를 겨냥한 공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미국 당국자가 미국 언론에 밝힌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프랑스 당국이 휴대전화 감청 또 감시를 통해서 아바우드가 파리에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섰던 겁니다. 예, 그 아바우드의 성장 배경을 보니까 벨기에에서도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또 한때는 명문학교에서도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끔찍한 테러리스트가 된 겁니까? 예, 아바우드가 ISIL에 가입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27살의 나이에 사진을 보면 이런 테러 공격의 총책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앳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바우드는 벨기에 모로코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또 명문학교에 다닌 기록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강도 혐의로 수감되기까지 한 그런 전력도 있는데요. 지난해 1월 당시 13살인 동생을 데리고 시리아로 가서 ISIL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우드는 벨기에에서 미성년자 납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고요. 예, 영상을 보니까 참수한 시체들 옆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참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예. 이 아바우드가 이번 파리 테러 이전에도 다른 테러 공격을 모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4월 파리 외곽의 교회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프랑스 고속철의 테러 시도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철 테러 당시에 테러범이 총기를 난사하기 직전에 마침 그 열차에 타고 있었던 미군과 또 대학생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저질하면서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소식 크게 당시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프랑스와 미국 정부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고요.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목인 아바우드는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테러 용의자 8명은 앞서 상포가 됐다고 했는데 이들의 신원은 좀 알려졌습니까? 프랑스 검찰은 이들이 지난 13일 파리 연쇄 테러를 벌인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점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파리 금융 중심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또 실행에 옮기기 직전 단계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사실이라면 프랑스 경찰이 이번 체포 작전으로 앞으로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끔찍한 테러 공격을 막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8명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테러는 파리에서 일어났는데 국제 언론들은 벨기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추적하고 있던 이 아바우드가 벨기에인이었고 또 이 파리 연쇄 테러범 가운데 여러 명이 또 벨기에 출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벨기에 경찰이 이 테러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다는 소식 들어와 있군요. 예, 아주 브뤼셀 여러 지역을 급습했는데요. 네. 경찰은 파리 연쇄 테러 당시에 축구 경기장에서 자폭한 빌라이 하드피의 주변 인물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오늘 의회에서 정부의 테러 대응 조치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는데 테러에 대응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4억 유로, 그러니까 미화로 4억 2,700만 달러 정도를 새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서는 외부의 테러 분자들이 벨기에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막고 또 벨기에 내부에서도 테러 분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데 쓰인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벨기에 지도자들이 4억 유로를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쇄 테러가 벨기에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벨기에 당국의 대응 태세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파리 테러 직후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벨기에에서 준비해서 프랑스에서 실행에 옮겨진 테러 공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미셸 총리는 벨기에 테러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 자체는 거부를 했는데요. 벨기에 치안 당국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임무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테러 위기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 총리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새로운 테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군요. 예, 마뉘엘 발스 총리 얘기입니다. 의회 연설을 했는데 프랑스가 생화학 무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면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ISIL이 시리아에서 시리아군이 개발한 생화학 무기를 확보했다거나 또 생화학 무기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예. 그런 공격이 프랑스에 가해질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스 총리는 그러면서 앞서 올랑드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간 연장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또 시민 모임 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서 프랑스 내의 인권 옹호 단체들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이번 주말 관련 표결을 실시한 예정이고요. 또 올랑드 대통령은 앞서 파리가 테러범들의 공격을 받았고 또 따라서 국가가 전쟁 중에 있다면서 온 국민이 단결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예, 프랑스가 상당히 이제 격앙된 분위기인데 마침 이와 관련해서 ISI를 겨냥한 공습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테러를 벌인 ISIL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사흘째 지금 시리아의 ISIL 근거지인 라카 이 지역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습을 가했습니다. ISIL 지휘소와 훈련 시설 등을 그 과정에서 파괴했고요. 프랑스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샤를드골호를 주변 해상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ISIL과 테러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유엔과 유럽연합 이런 그 국제사회 협력을 요청한 상태인데 다음 주에는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프랑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ISIL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슬람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 세력 이 ISIL이 국제사회의 지탄의 도마에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 ISIL이 중국인과 노르웨이인지를 처형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일단 ISIL이 그런 주장을 했고요. 두 나라 정부 역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ISIL은 18일 자신들의 인터넷 선전 매체에 중국인과 또 노르웨이인지를 처형했다라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처형된 두 사람의 시신으로 보이는 사진 그리고 이들이 국가와 조직에 의해서 버려진 뒤 처형됐다 이런 설명까지 달았지만 처형 시점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 중국과 노르웨이 정부 역시 이들의 사망을 확인했고요. 네, 앞서 이 ISIL이 중국과 노르웨이에 이들의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ISIL이 붙잡고 있었던 인질은 베이징 출신의 50살 판징휘 그리고 오슬로 출신의 48살의 올레 요한 그림스가드 오프스테드 씨인데요. 네. ISIL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선전 매체 두 사람의 사진을 실었고 공개적으로 몸값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인질을 판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중국과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를 하지만 테러 세력과 협상하거나 이들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혔었죠. 네, 처형이 확인됐는데 이 두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아태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이 납치돼서 잔인하게 살해됐다면서 반드시 살해범이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역시 인질 살해 사건은 야만적인 행위이고 라면서 또 ISIL을 강력히 비난을 했는데요. 네. 중국이 자국민 인질을 이 살해범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ISIL 대응에 중국도 동참을 하고 또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이제 막을 내렸는데 공동 선언문이 나왔습니까? 예,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를 했던 이 APEC 정상회의가 19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포용적 경제성장 방안 그리고 테러 대응책을 논의한 뒤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예, 그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테러에 대해서도 또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각국 정상들은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을 하고 테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언문은 테러리즘의 모든 행위와 방식 그리고 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면서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에는 한국이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건 한국 청와대가 밝힌 내용인데요. 네. 한국이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유치키로 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연 바 있고요. 예, 에이펙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 협의체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21개 나라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무역과 경제협력 또 정치 현안 이런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고 2.5m,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북한 전역 대부분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동해안은 역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오늘처럼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9도.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6도.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가량 예상됩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0도.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9도.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눈이 오겠고요. 오후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2도에 머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권이었고요.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R 격퇴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양자 회담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정치적 합의가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은 이 같은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총지휘했던 압둘 하미드 아바우드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19일 성명에서 모로코 출신의 벨기에 국적자인 아바우드가 전날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벌친 기습 작전 끝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전화 감청과 첩보 등을 토대로 아바우드가 파리 인근에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가 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이 19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집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이집트 국영 TV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압둘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러시아가 국내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러시아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착공과 완공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전체 전력 발전량의 약 88%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라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감축하기 시작했다고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최근 들어 우라늄 농축 규모를 크게 줄였다며 지난 15일 현재 이란에서 가동 중인 전체 원심 분리기 수는 종전의 2만 기에서 4,500기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외교관들은 AP통신에 해체된 원심 분리기는 이전부터 작동이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으며 가동을 멈춘 수청기는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 분리기 19,000기를 해체해 6,100기로 감축하되 이 가운데 저농축 우라늄은 5,000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최신의 전투기인 수호이 35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언론은 19일 러시아와 중국이 수호이 35기 20억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거래액은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러시아 국영 군수업체 로스텍사 대변인도 러시아 신문에 수호이 30억이 판매 협상이 완료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양국 사이에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호이 35기는 항속거리 3,400km, 전투 반경 1,600km이며 30mm 기관포와 12개의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에도 3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외국 여권 소지자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바이산시 창바이현에서 만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던 수상한 남성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외국인은 인근 중국군 병력 배치도와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어느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5, 6월 여성 한 명을 포함한 일본인 4명을 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